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초과할 만큼 올라온 상황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내치고 싶은데 내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수출은 미국에 많이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서 제조업 국가로 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정 적자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무역 적자 해소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히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갑자기 무릎을 꿇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교수님하고 이게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앞부분에서는 다소 영토 확장이라는 영역, 그리고 또 이 통화 패권을 또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미국은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이 미국 GDP의 한 74%까지 쫓아왔을 때쯤에 이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제2의 패권국인 일본을 내치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2배로 격상시키면서 내쳤습니다. 실제 저 너무 재밌는데 일본 실질 GDP가요 1985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줄어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제2자로 올라가 있는데 정말 내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여러 소재들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플라자 합의가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부인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지금의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초과할 만큼 올라온 상황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내치고 싶은데 내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1985년 당시의 일본과 2025년 지금의 중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수출은 미국에 많이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서 제조업 국가로 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정도 좀 건전화하고 재정 적자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무역 적자 해소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과거의 그런 나라들과 다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구조로 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자유경제 자유시장 국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히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하는 대신에 나도 이쪽에 따로 하는 걸 인정해 달라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필적할 만한 금융기구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NDB, 그 뉴 디벨롭먼트 뱅크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AIIB라는 그 소위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게 그게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금 지원인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ADB라고. 네네. ADB가 필리핀에 있고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만든 건데, 그게 전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소위 경쟁하는 구도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당장 지금 미국을 극복하거나 그러진 못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거와 같은 형태의 흐름을 나도 작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미국은 그렇게 그냥 놔두면 그게 나중에 커져서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두 번째가 해상 군사력에 도전한다. 네. 세 번째가 사이버 안보 같은 과를 통한 이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도전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나 뭐 미국의 조야는 이 세 가지가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쫓아오게 되면 인구도 훨씬 많지.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150개가 넘습니다. 미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는 50개가 안 돼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그러면 경제적 영향력, 거기에 따라서 외교적 영향력이 이미 과거의 일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네.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죠. 중국이 정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안 하더라도 돌아가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 내수 시장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92년도에 조롱지라는 총리가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내수를 해야 된다. 벌써 30몇 년 전 얘기예요. 네. 그게 숙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수출 다변화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라고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런 구조를 환율 메커니즘 구조를 새로 만들고 싶지만 중국이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왜? 일단 버티기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같이 잘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치 러시아를 압박하면 푸틴이 못 견뎌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나도 버티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똑같은 거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쓸 수도 없고 네. 지금 갑자기 그게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는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전자제품 이런 거는 사실은 스리슬쩍 관세를 면제해 줬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1,000억 불 정도의 그 규모예요. 그게 중미 무역액의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서로 약간 놓을 자리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극한 그런 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나 좀 칼은 뽑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아름답다고 그랬고 그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2027년에 소위 사선이 걸린 잘하면 자기도 시 주석이 하니까 미국과 어깨도 나란히 하고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됐어. 이런 걸 듣지 않으면 중국에서 계속 통치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선거를 통해서 뽑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당 내에서 하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일본보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갑자기 무릎을 꿇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기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다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서로 뭐 봉합 아닌 봉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예가 일기 때도 2년 지나서 협정을 맺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지켰다고 이제 중국은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뭐 여러 갈등 양상들, 패권 갈등의 양상을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이 있어요. 학교 교실에. 요즘엔 한 25명 되나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일장이 조용히 해 한 거예요. 근데 이장이 계속 소리를 내요. 근데 정작 나머지 24명의 나머지 23명의 아이들은 조용히 해요. 근데 이장만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장이 계속 나머지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장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장이고 얘가 이장이긴 하지만 싸워봐야 서로 많이 피터지거든요. 약간 이런 양상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패권 싸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85년에는 일본이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안보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니까 굳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굴복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는 소위 미국이 그 판을 깔아놓은 시장 국제 분업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중국도 들어와 있지만 이 시장 메커니즘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주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지켜주고 이런 게 있지만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아쉬울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티자. 지구전. 원래 그렇게 탄생한 나라입니다. 유격전, 지구전 이런 거 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가지고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6.25도 항미원조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항미원조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6.25는 그럼 남한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미국, 중국이 싸운 전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속된 말로 대결을 했고 맞짱을 떴고 그걸 견뎌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4년, 바이든 4년 우리 망하게 했어? 우리 망했어? 안 망했잖아. 우리는 오히려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더 발달했어. 겁먹지 마.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생활이 과거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은 1인당 소득이 13,000불 정도고 미국은 한 8만 불 되잖아요. 물론 이제 13,000불이니까 뭐 13,000불 하다가 한 10,000불로 깎여도 어쨌든 많이 쓰고 산 사회는 아니니까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또 체제의 속성상 내가 지금 미국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같이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나라는 돈이 많은데 국민은 가난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같이 국부와 민부가 같이 가야죠. 그죠? 중국 중앙정부는 돈이 많아요. 3조 몇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지방 정부는 재정 적자에서 헤매고 있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중앙정부는 경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지방 정부들이 플레이어잖아요. 그거를 종합해서 발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국가가 세고 잘 사는 거하고
국민들이 세고 잘 사는 거하고가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잘 살아서 국가가 그러니까 민부가 국부를 받침해주고 또 국부가 잘 파급이 돼서 민부를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는 뭐가 있고 센 거 같고 중앙정부가 여력이 있고 그래서 막 몇천 조를 투입하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순된 구조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체제 속성, 그 다음에 뭐 특정하게 우리가 이미 이러한 뭐 딥시크 같은 거 계속 뭐 따라잡고 있고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인식이 받쳐준다면 버틸 수 있지만 네. 그게 없다면 그 사실은 전략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아요. 관세 정책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마이너스 효과가 먼저 나타난 케이스잖아요. 네. 국제 시장에. 네. 그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좋은 게 90이고 나쁜 게 10인데 10이 먼저 확 나타나 가지고 좋은 거 나타나기 전에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네. 그거는 좋은 게 있으니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방법도 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중국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참 재밌는 양상은 일단 일기 때도 그렇죠.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끌어올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환율로서 그 관세 전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네.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근데 얼음물을 누가 부어요? 관세예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뜨거운 물을 더 부어요. 그래서 그 특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이 고정 환율 제도가 미국이 이 플라자 합의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든다. 승리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든다. 라고 한 가지 보고 있고 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만만치 않게 공동 대응을 많이 구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네. 미국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전략 일본을 괴롭혔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일종의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또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국은 전략 수정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내부 자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이 환율 조정을 통해서 한 15% 정도의 관세 부과는 이제 완충이 가능하다. 네. 중국에서 당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마진을 뭐 10에서 15%로 보잖아요. 네. 그럼 10에서 15%로 보는데 이 환율까지 합쳐서 50% 관세가 부과되면은 마진이 제로가 된다. 네. 그런데 미국은 막 120 몇 프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4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이거는 무역하지 말자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때리자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서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고 지금 1차 합의가 결국은 10% 보편 관세, 펜타닐 관세 20% 그냥 놔두고 중국도 보편 관세 10%만 그냥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저렇게 칼을 빼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롭게 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도 분명히 과잉 생산하고 보조금 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도 조금 감수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막 이런 거에는 굴복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네. 그 타협이라든가 봉합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뭐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보다는 이렇게 분야별로 움직이면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걸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미국 에너지 사주고 미국 농산물 사주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나 이런 거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네. 그 중국이 또 성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둘러싸고 앞으로 이제 네.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그러면 어디선지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왕 사올 거면 미국 거 사와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죠?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두, 뭐 옥수수, 중국도 많이 나지만 그게 다 동물들 사료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올해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90일 안에 협상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그런 복선들을 깔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극한 치킨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이제 소위 이게 시작이 트럼프의 관세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트럼프 미 행정부에 우리가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나라들끼리 공동 전선을 펼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건데 왜 내가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는 아직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나토 EU는 EU대로 막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하는데 중국이든 깃발에 쓰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사실 중국은 제국을 운영해 봤고 특히 아시아에 고립된 국가로서 지리상의 발견 이전까지는 어쨌든 아시아에서 제일 셌단 말이에요. 그 주변은 다 오랑캐잖아요. 뭐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그랬고 남만족, 북적, 뭐 서용 이렇게 다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에 자기네가 이 변방 오랑캐들을 괴롭히면 오랑캐들이 합창을 한다. 공동으로 저항을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이 이 자기네 제국 역할을 하고 있으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나라들이 뭉쳐서 합창을 하자. 그 합창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갔는데 뭐 중국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 베트남이 보도도 안 해주고 네. 내가 왜 거기 껴서가 아직은 미국에 팔아야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균형이 어떻게 중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중 간의 협상이나 대화도 이제 뭐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말씀 주신 중요한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고요. 특히 미국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워낙 장기전을 노리고 또 중국도 중국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공동 대응의 움직임. 물론 그것도 실마리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